우리는 요즘 주변에서 100세 시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과 질병을 결정하게 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찍이 1974년도 캐나다 정부는 랄론드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사람이 건강하냐 질병에 걸리느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그러한 요인들로 4가지를 주요 요인을 꼽고 있는데요. 유전인자, 물리적인 환경, 의료 환경, 그리고 생활 습관입니다. 이 중에서 생활 양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수치로 표현을 하자면 거의 60% 정도는 생활 양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건강하냐 질병에 걸리느냐를 결정한다라고 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건강한 생활 양식을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고 죽는데 아프고 건강한데 치명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성병이다 그러면은 어떤 병이라고 언뜻 생각이 드세요? 만성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주장들을 잘 모아놓고 정리를 해보니까 주장이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주장들이 내포하고 있는 만성질환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 개념은 핵심 개념은 여기 보이는 3가지이더라 하는 거죠. 첫째는 duration, 이거는 기간을 말합니다. 병에 한번 걸리면 그 병을 떨쳐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아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보통 1년 정도, 12개월 정도를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는 그 이상을 언급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장기간 아픕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을 갖게 되면 어딘가가 고장이 나요. 얼른 고쳐서 금방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기능이 좀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능적인 제한, functional limitation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능적인 제한이 있었으나 그것 또한 한 몇 개월 내에 없어졌다라면 우리가 굳이 만성질환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자주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나쁘면 평생도록 약물을 복용하거나 불편한 채로 살아야 되는 이러한 의학적인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3가지의 개념들이 결국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질환이라는 용어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만성질환 또는 만성퇴행성 질환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질병들은 가만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생활 양식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양상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생활습관병 또는 생활습관 관련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스웨덴에서는요. 잘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그저 풀이나 먹고 이래가지고 주로 채식을 하기 때문에 별로 뚱뚱해지지도 않고 심장질환도 안 걸려. 근데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움직이지는 않고 앉아서 주는 거 받아만 먹고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봤더니 이런 병에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 하면 문명병 또는 유복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고혈압이다, 당뇨다, 협심증이다 이런 질환들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주로 부르시죠? 그렇죠. 성인병이라고 우리는 불러왔습니다. 자, 성인병이라는 것은 말에서 풍기는 것처럼 성인기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들이 주로 보이는 질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이 성인병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 통용되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만, 복부비만, 요즘 어린애들도 많이 비만하죠? 또 당뇨 어른들만 있지 않습니다. 소아당뇨도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결국 성인병이라는 말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성인기에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고혈압이니 당뇨니 하는 질환들이 어떻게 발병이 되는지를 따져봤더니 어떤 특정 A라는 원인에 의해서 B라는 질병이 생겨나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질병을 발생시키는데 관여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람이 운동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음식을 주의해서 잘 먹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유지를 해왔느냐, 또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잘 푸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잘 이겨내지 못하고 맨날 거기서 허우적대는 그런 패턴을 가진 사람이냐,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이러한 질병을 유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에 우리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3년에 대한내과학회에서는 우리도 성인병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생활습관병이라고 지금부터 명명하자라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그런 용어 쓰지 마시고요. 생활습관병이라는 용어로 바꿔 쓰시면 좀 더 배운 사람 티가 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병이란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운동 부족이라든가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비만,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유지되지가 못할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 뭐죠? 운동 많이 안 하고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제일 먼저 뭐가 티나요? 배 나와요. 그렇죠? 뚱뚱해지는데 정말 배부터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복부 비만이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 복부 비만이라는 녀석은 보기에만 흉하고 옷만 사이즈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오는 주요한 요인이더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유발되느냐? 혈당이 상승되고 혈압이 높아지고 혈중에 지질이 많아져서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되고 또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증가시켜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이런 문제들이 유발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결국 또 관리가 안 되고 넘어갈 경우에는 어떤 병까지 초래되느냐? 심장병. 그렇죠? 그래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유발되고 또 그것들이 더 발전이 되게 되면은 블러드 클롯 같은 것들이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혈행을 타고 돌고 돌다가 머리에 가서 작은 혈관에서 터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뇌경색을 되는 거예요. 뇌출혈도 되고요. 뇌경색도 일어나고. 생활 습관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건강 문제들을 유발하고 그것들이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 인자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심뇌혈관 질환이 왜 무서워요? 사망하고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제1위라 하면은 요지부동 뭐죠? 암입니다. 암.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몸 어디에서도 이름만 붙이면 다 암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단일 질환으로 말할 수는 없는 병이고요. 그 다음으로 꼽자면 심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만큼 사망하고 직결되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 결국 거슬러 가봤더니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건강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을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검사 항목치가 5가지가 있습니다.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혈압, 공복, 혈당. 이렇게 5가지의 항목들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정상치를 벗어났을 때를 우리는 대사증후군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3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 환자였대요. 네, 3명 중에 1명. 그리고 남성 중에서는 40대, 50대의 중년 남성들에게서 높은 발병률을 보였고요. 여성으로 치자면은 주로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 중년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훨씬 위험률이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도요, 똑같이 중년 여성이어도 전업주부가 비전업주부에 비해서 약 1.85배 정도 더 위험한
수치를 위험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거기에 영향하는 주요 인자는 복부 비만과 중성지방 수치였다고 해요. 네,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 자 사무직에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신체 활동량이 적지요. 또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습니다. 중년 여성들 경우 중성지방 수치 높다고 했고요. 또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은 대사증후군에 발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도 심평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내용을 보면은요. 최근 5년 동안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약 80% 정도가 50세 이상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50세 이상의 남성이면 곧 머지않아 젊은 노인이 되는 단계예요. 머지않아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인구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중년기에 젊었을 때 얼마나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낮춰줘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아에 관한 부분, 청소년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요즘 어린이들 나가서 뛰어놀아라, 공 차고 좀 놀아라 해도 안 나갑니다. 뭐 하죠? 앉아서 이거 합니다. 운동하라면 안 하고 앉아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고 친구를 사귀어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상에서 만나기를 즐겨하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신체 활동량이 굉장히 요즘 아이들이 줄어든 거를 볼 수 있고요. 또 먹는 건 어때요? 간단하게 빨리 먹는 거? 그런 것들을 즐겨해요. 패스트푸드 좋아하죠? 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적과 무관하게 일단은 누구나 학업 스트레스를 무진장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면 시간도 고르지 못하고 불규칙한 수면 양상을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수면 시간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적게 잠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문제가 되어서 소아청소년의 비만을 유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청소년의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대사증후군의 범주에 속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고 그대로 키우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정말 대사증후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아청소년기에부터 이미 올바른 교육과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지 한번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정말 피해가고 싶은데 도대체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왜 생기는 것일까? 내가 운동도 좀 덜하고 기름진 것 좀 먹었다고 해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은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앞서서 인슐린은 그럼 뭐죠? 인슐린 하면 당뇨가 떠오르죠? 네. 근데 뭔가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시죠? 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인슐린은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특히 탄수화물이나 이제 이런 것을 섭취했을 때 체내에 들어와서 분해가 돼요. 그러면서 글루코스,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그 포도당이라는 놈은 우리 몸이 이렇게 기운차게 활동하고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이 글루코즈가 에너지원으로 연소가 되게 잘 태워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혼자 못 들어가요. 이때 누가 데리고 가주느냐?
바로 인슐린이 데리고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없으면 포도당은 우리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인슐린은 충분히 우리 몸에 있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지금 현재로서는 설명이 되는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데 주요한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경적인 요인 중에는요, 비만이 가장 큰 요인이에요. 비만 중에서도 복부 비만. 자, 우리가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지방은 쭉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나요?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나서 얘네들이 혈액을 타고 혈액으로 분비가 된 다음에 말초를 쭉 돌면서 말초로 가서 어디에 최종적으로 분비가 되고 저장이 되냐 하면 말초의 근육 조직이나 지방 조직에 가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쓰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과하게 이 지방을 너무 과하게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그렇게 타고 흡수되고 돌아서 말초에 가서 쌓이는데 너무 많이 여기에 가서 쌓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초에 있는 세포들이 나 더 이상은 너희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자리가 모자란다 라고 해요. 그런데 얘는 모르고 섭취한 것들은 계속 지방산의 형태가 우리 몸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혈중에 그냥 그대로 지방산 자체로 떠돌아 있게 돼요. 얘네들이 뭐냐 하면 혈중 유리지방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피 속에서 돌고 있는 혈중 유리지방산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이 많아진 애들이 어디로 갈 곳을 몰라 헤매면서 자꾸 그럼에도 자꾸 섭취가 되게 되면 유리지방산들이 한 켜 한 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 벽에도 쌓이고 이렇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동맥경화증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내벽이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하수도에 묵은 때 잔뜩 껴서 원래 직경보다 많이 좁아지는 것과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 혈관이 이만큼의 굵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내벽에 이러한 지방 조직들이 지방들이 자꾸 붙어서 내벽을 가서 들러붙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죠.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있게 되면은 또 이것이 더 발전을 해서 어떻게 되냐?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은 뭐예요? 심장 자체도 우리 몸 어디에도 지금 혈관이 많이 흐르고 있지만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만 심장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 심장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잠시도 안 멈추죠.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면은 얘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심장 자체가 혈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혈관을 바로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거기로 혈액이 와서 돌아가지고 심장이 그 혈액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심장이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막혀 있는 거예요. 비좁게. 네, 그렇게 비좁게 막혀 있다 보니까 심장으로 혈액이 제대로 가지 않아서 심근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펌핑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아이고 아파 어느 순간 가슴이 저리다 아프다 이러면서 심장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죠. 펌핑을 못하게 되면서 아프게 되는 게 협심증이고 그 혈관, 관상동맥이 너무나 콱 막혀버려가지고 완전히 혈액 공급이 중단이 되어서 심장의 운동이 그냥 멎어지는 심장 마비가 초래되는 상태를 동맥경화증,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사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고요. 자, 아까 이렇게 과도하게 중성지방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문제. 그러니까 혈액 속에 지방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도 문제라고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또 섭취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때요? 포도당이 이제 생겼죠, 혈관에. 그럼 이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기 위해서 인슐린하고 같이 손을 잡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봤더니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세포 속에 지방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혈중에 포도당들이 동동동 떠다니면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 혈당을 검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당이 높은 거죠.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오래 지속이 되고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황에서는요, 신장에도 문제를 가져옵니다. 신장, 콩팥이라고 하죠. 콩팥에도 문제를 가져와서요, 염분하고 수분을 효과적으로 잘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배출을 못해서 체내에 염분하고 수분이 쌓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고혈압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결국은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겠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내는 또 그것에 대한 원인은 바로 비만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비만을 강조를 했는데요. 복부 비만. 그거 외에도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미미하게 유전적인 요인이 좀 관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출생할 때 저체중 출산이든가 이러한 요인들이 또 이렇게 대사증후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은가라는 정도의 그런 발표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대사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진단을 항목별로 이렇게 내린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임상 양상으로 비만, 복부 비만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자, 복부 비만은 뭐 말 그대로 복부에 지방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이렇게 뚱뚱하게 올라온 거죠. 자, 이 복부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우울해서 실연을 당했는데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사람, 그렇죠? 공부를 하려는데 반드시 먹어야 공부가 되는 사람, 네, 이렇게 먹는 것으로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묘한 기전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복부 비만이라는 문제가 초래되겠고요. 그 외에 뭐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요인이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들이 이렇게 복부 비만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복부 비만은 어떻게 측정을 하죠? 배둘레를 재면 되겠죠. 이 중에서 날씬하신 분들은 자신의 허리가 어딘지가 얼른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몸 중에서 짤록 들어간 부위에 줄자를 대고 재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위가 바로 정확한 측정 부위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허리가 어디지 하고 헤매야 되는 상황이 종종 있어요. 이럴 경우 우리는 어디에 둘레를 재느냐. 여러분들 갈비뼈를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 보면요. 갈비뼈가 제일 끝나는 아랫면이 있어요. 뼈가 끝나는 부위. 그리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물컹물컹한 삼겹살이 이렇게 집히면서 그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우리가 벨트를 했을 때 탁 걸리는 여기 골반의 장골릉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가 이 뼈가 만져져요. 그래서 이 뼈와 늑골의 가장 아랫면 사이에 이 말랑말랑한 허리 부분에다가 줄자를 대고 재시면 바로 정확하게 비만, 복부 비만을 허리둘레를 측정할 수 있으실 거고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허리둘레 측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한번 재보세요. 자, 허리둘레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남자의 경우에는 90cm 이상일 때, 여자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일 때를 복부 비만이라고 하자라고 우리나라는 기준치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요즘도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비만에 대한 기준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지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부 비만이라고 하면요. 여기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있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나이가 젊을 때 나오는 배는 대부분 피하 지방이 두꺼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덜 먹고 운동하면 금방 빠져요. 네. 그런데 중년 이후에 나오는 이 뱃살은 먹어도 우리 어머님들 어때요? 옛날엔 내가 한 끼만 굶어도 1kg가 빠졌는데 요즘은 며칠을 굶어도 살이 안 빠져?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지방은 피하 지방이 아니고 내장에 들러붙어 있는 지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바로 이 중요한 것은 이 내장 지방이 내장 지방, 그러니까 이 복부 비만이 내장에 그 지방이 가득해서 생긴 비만일 경우에는 동맥경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활습관병,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러한 심뇌혈관 질환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부 비만 그러면은 내장 비만이다라고 같은 동의어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비만의 형태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고혈압에 대한 내용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세부 질환별로 그 진료 인원들을, 진료받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절반가량의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고혈압을 갖고 있더래요. 네, 그만큼 고혈압이 널리 가장 문제가 되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대사증후군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아마 집안에 또는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없는 집은 거의 없을 정도로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혈압은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혈압의 약 90% 정도는 그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혈압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왜 높아졌는지 관련된 요인들을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봤더니 가족력이 있는 사람, 또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비만, 짠 음식 많이 먹고 과음하고 흡연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서 고혈압 환자가 많더라라고 관련 요인들은 밝혀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죠. 전부 생활 습관이나 어떤 가족력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 특별한 발병 원인 자체는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고혈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본태성 고혈압,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고혈압의 한 5% 내지 10%를 차지하는 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발생한 고혈압이에요. 여러분들 임신성 고혈압 아시죠? 네, 여성분들 아실 거예요. 임신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기는 거죠. 또 약물을 복용했는데 그 약물이 부작용으로 이렇게 혈압을 상승시키는, 장기 복용할 경우 혈압이 상승되는 문제를 갖고 오는 약물들이 있어요. 그런 약물을 복용했을 때, 또는 신장이나 내분비에 질환이 있을 때 고혈압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원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고혈압도 많이 좋아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고혈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자, 이 고혈압은 여러분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혈압의 정상 범위는 뭐죠? 120에 80 미만인 경우를 정상 혈압이라고 하고 140에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40에 90에서 이제 뭐 좀 수치가 낮으면 1기 고혈압이고 아주 높으면 2기 고혈압, 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러한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은 아니에요. 이미 이건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고혈압이 되기 전에 위험군이라고 보이는 집단들을 빨리 관리를 해가지고 대사증후군이 생기지 않게 하자는 것이 목표거든요. 자, 그러면 정상은 아닌데 그렇다고 고혈압으로 진단받을 만큼 혈압 수치가 높지는 않은 애매한 중간 수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에서의 진단 기준이 수축기 혈압은 130 이상인 경우,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이거나 또 혈압약을 이미 복용하고 있는 경우를 대사증후군이다 하고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은 당뇨병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슐린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거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슐린이 그러면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인슐린이 있어서 포도당하고 결합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인슐린이 없어서 포도당이 혈중에 돌아다니고 있어야 당뇨병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인슐린이라는 거는 췌장이 있어요. 우리 몸 췌장에서 베타셀이라는 데서 만들어내는데 이 베타셀이 성차나요. 아주. 네, 망가졌어요. 그러면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겠죠. 또는 만들어내는데 불량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슐린 자체의 양이 부족해서 글루코즈를 다 잡아서 효과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비 자체가 감소될 수도 있고 이 인슐린들이 분비는 제대로 돼서 나왔는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또 일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인슐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혈액 중에는 당이 증가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왜 생기는지를 봤더니 뭐 이것도 아직까지 그 유전인자를 밝혀낸 것은 뭐 5%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유전인자가 관여를 한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대부분인데 주로 나이가 들수록 또 비만, 큰 외상을 입었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가 과도하거나 잦은 임신을 했거나 약물을 남용했을 때에 당뇨병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당뇨 환자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당뇨인지 몰라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당뇨가 이제 수치가 높아지고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계속 시간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어떤 증상들을 보이느냐? 아주 티피컬한 증상 3개가 나타납니다. 다음, 다뇨, 다식이라고 해요. 많이 마시고요. 계속 뭔가를 마셔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마셨으니까 소변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많이 먹고 싶어요, 막. 그래서 뭔가를 많이 먹는데요. 체중은 감소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체중이 좀 있어야 기운도 나고 일도 하는 거죠. 체중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자꾸 눕고 싶고 나른한 거예요. 권태감도 들고. 이런 이제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동반이 되게 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당뇨 검사는 어떻게 하죠? 네, 피. 혈액을 가지고. 왜? 혈당 검사니까. 피를 뽑아서 피 속에서 얼마나 당의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갖고 검사를 하는데요. 방법에는 공복 시에 혈당 검사하는 것, 당 부하 검사, 당화 혈색소 검사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나 신체 활동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변화가 심하고요. 또 어떤 음식을 얼마만큼 먹었느냐에 따라서도 수치가 아주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 정도를 공복 상태를 유지한 후에 혈당 검사를 해야 정확한 수치가 측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화 혈색소 검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혈당을 조절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느 순간 딱 검사했을 때 그때 혈당 낮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좋지만 장기간 혈당이 계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합병증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렇게 되려다 보니까 지금 한순간에 혈당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장시간 동안 혈당이 잘 조절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또 보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하는 게 바로 당화 혈색소 검사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고혈압 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잠재적인 환자군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전 단계 잠재기 환자들을 데리고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혈당 수치에 관해서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바로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현재 당뇨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볼 임상 양상은 바로 이상 지질 혈증이에요. 지질 혈증, 지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에 존재하는 지질의 대표적인 것은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건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 그리고 인지질, 유리지방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혈액 내에 중성지방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 중에서는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상지질혈증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뭐 요즘은 워낙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것은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가 아닌 것,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거나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은 경우를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사증후군이 있을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될 수 있어요. 어떤 질병이든지 그렇지만 정신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는 같이 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뭐 복부 비만이 오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동반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뭐 배가 나왔다던가 아니면 뚱뚱하다던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많은 요즘 무슨 얘기들이 오가느냐, 얼짱, 몸짱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회자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이. 자,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우울이나 좌절감 같은 것들도 경험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이렇게 신체가 자기가 뭐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한다든가 이럴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삶의 질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선은 예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생겼다면 치료를 하면 됩니다. 네,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비만이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만약에 이미 발병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나타나는 질병, 고혈압, 당뇨 뭐 등등 해서 그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식생활, 영양균형, 또 운동 이런 생활 습관을 좋게 바꾸어 나가면서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그 대사증후군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많은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오래 사는 데 있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고요. 바꿔 말하면 건강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반드시 뒤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하고 자기의 몸과 끊임없이 한번 대화를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